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저희 시선 집중은 여야 중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입니다.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지금도 부산에 계세요? 네네. 의원님 지역구가 좀 김해공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죠? 네, 아주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여객기 화재 사고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새해 벽두에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망 사고에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고요. 이번에 화재 사고 난 걸 보고 좀 더 그 위험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완하고 또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어떤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유가 폭발을 할 만한 폭발 사고도 날 뻔한 그런 참사를 막아주신 소방대원 여러분과 또 공군 소속되어 있는 그 군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설 민심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 인사차 서울역을 방문했다가 시민들의 날선 반응을 마주했다는 보도는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떤 지역구 좀 도시면서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네, 아마도 작년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특히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제는 사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법원에서 할 거고 그리고 또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는 이런 사법적인 그런 판단에는 그렇게 맡기고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또 주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다음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지역 구민들의 어떤 평가가 좀 갈리던가요? 의원님의 이런 어떤 그 당시 어떤 이 대처에 대해서? 그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마도 비상계엄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면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끔찍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온 국민들과 또 세계인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들이죠. 헬기에서 내려서 가는 그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들 다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민들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그 당시 12.3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고 민생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속에 좀 약간 녹아 있었는데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체감을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냥 국회 경고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했던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또 먹히고 있다라는 그 방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일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일부
그런 어떤 선전선동에서 약간 현혹되는 부분도 여론조사에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저는 이번 그 12.3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적이고 어떤 위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 아마 국민들께서는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깨닫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 얘기로 좀 그럼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국민의힘 그 원외당협위원장 한 20명 정도가 윤상현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그 주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지만 또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내란죄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또 가질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냉정하게 바라다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유죄가 났을 경우에 그럼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중한 어떤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금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보고 바라다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아무리 개인적인 행동이라 하지만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런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당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그런 어떤 저는 대변하는 것이 바로 저는 정당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제 여러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헌재의 재판관분들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헌재까지 정당이 또는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시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를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민들을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하는 행위는 저는 현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은 헌재의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헌재의 어떤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불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따라붙고 있는데 이건 기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것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나만 더요. 지금 그 부정선거론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오히려 퍼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부정선거에 조금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은 이 방송을 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 얘기는 한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비교적 오래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고요.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은 그 당선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때 당시 부정선거 이야기했던 내용이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정당이 다 후보가 다 상대쪽 후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전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쪽 정당에서의 어떤 대통령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아마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의 어떤 선거 불복의 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얽매였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좀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태도, 거기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한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너무 내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중간 정리성 그 발언도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일단 이런 평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도 국민의힘이 휘말리게 되면은 결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성 지지층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거기에 맡기고요. 우리는 민생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서는 모습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정치권 전체가 저를 비롯하여 자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때 2025년 새해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아마도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월 3초에 2월쯤 되면 2월 26일이니까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결심 공판이 2월 26일 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정치권의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 결과를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한 3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쯤으로 아마도 그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 결과, 그다음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전국이 다시 요동치면서 재조정이 될 것이고 이때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또한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한 2, 3월 달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크나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명태균 리스트를 말씀하신 것은 그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짜이기 시작하면 이른바 예비 대권 주자들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또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심히 감찰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후보들을 아마 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금 그 여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거고요, 국민들께서. 또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서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에 흡사한 분, 이 공통분모의 어떤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이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원하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소통 나눠보셨어요? 네네. 나눠봤습니다. 네. 언제 어떤 말씀 좀 나누셨는지 혹시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그 고민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또 본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이런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 떨어져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란 특검법 문제는 만약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란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내란 특검법은 지금 대통령도 이제 구속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되어 있죠. 그리고 또 관련된 인물들이 다 구속된 핵심 인물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저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에서 내놓은 그 특검안도 보면은 야당의 안과 비교해 보면 한 70% 정도는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특검의 열차를 태워서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여야 합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합의 처리 이전에 내란 특검의 발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야당에서도 내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당에서 내놓은 특검안도 보면은 한 70% 정도 그
1, 2, 3 정도의 그 조항, 제일 앞줄에 있는 그 조항들은 그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야당에서 좀 가감히 좀 수용해서 일단 특검 절차를 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인지 사건 정도만 삭제를 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아마도 그 여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그 명분이 없어지는 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부분 1, 2, 3 조항만 그 받아들이면 저도 일단 특검 절차는 또 출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갈등적인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 점도 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지금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음 달 중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계획을 좀 짜고 있고요.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외교 활동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원에서 특사단이 아마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미국 의회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서 좀 미국의 그런 정치 관계자들을 좀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마침 어제 보면은 트럼프 그 2기가 즉 백악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 좀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 즉 북핵 문제와 또 국가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저희들은 좀 짚고 또 국익 차원에서 갔다 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 외교 사절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국회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아직 여기까지는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아마도 우리 국회에 이 담당하는 국이 있거든요. 국회와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분들과 또 긴밀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이른바 북미 간에 트럼프 김정은 라인이 가동되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분 개인의 어떤 특징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잘 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지속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끈끈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있지만 또 경제도 중요한 과제인데 혹시 그러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우리 재계와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미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주요 인사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논의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비공개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를 와 또 안보 문제를 좀 핵심 과제로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또 의사를 좀 교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